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고려 개경 근처의 한 마을. 그 마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기가 꽉 찬 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누렁이한테 시집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렁이에게 시집을 간다니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3번의 생을 건너 아씨에게로 돌아온 한 남자에 대한 아씨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려 개경 근처 토산이라는 지역에 대대로 부자인 호장 집안이 있었습니다. 호장이란 지방의 토착 세력가를 뜻하는데 이 집안의 주인 이진사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소유하고 포목점과 소금 가게를 거느린 부자 중의 부자였습니다. 당시 고려시대 중앙의 문신보다는 권력이 낮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만큼은 양반 못지않은 힘을 가진 호장 집안이었지요. 이런 이진사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정실부인 외에 여러 첩을 두었지만 그에게 딸은 오직 하나만 있었기에 그 애지중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외동딸의 이름은 이난향. 난초처럼 맑은 향기를 지녔다는 뜻이었습니다. 16살이 되자 난향은 눈처럼 흰 피부와 단아한 자태를 갖춘 개경 제1의 미인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난향과 혼인하기 위해 고관대작의 자제들과 문과 급제자들이 중매쟁이를 앞세워 줄을 섰지만 난향은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갖춘 화려한 권세가의 아들들을 싫어했습니다. 난양아, 최상서댁 도련님이 또 혼담을 넣었구나. 아버님, 그 집 도련님은 주색 잡기에 빠진 남봉꾼이라 소문났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사내들을 거절하는 사이 난양의 혼기는 점점 늦어지고 이진사 부부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해 봄 매화와 살구꽃이 만발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난양은 가장 신이 많은 몸종 개똥이와 함께 성 밖 꽃놀이를 나섰습니다. 당시 양반과 교수들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예법이었지만 호장집 딸이라는 신분 덕에 난양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지요. 맑은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변에서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난양은 개똥이를 시켜 사연을 물었습니다. 개똥아, 저 사내가 어인일로 저리 슬프게 우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네, 아씨. 개똥이 다가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날씨도 좋은 봄날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오? 개똥이 묻자 청년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을 이웃 마을에 사는 김백경이라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삽니다. 매일 산에 올라 숯을 구워 팔아 연명했는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서 지시락을 지으러 가는 길에 불량배들에게 그 돈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집에서 약을 기다리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백경의 모습에 난양의 마음이 저몄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마침 가져온 복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풍족한 집안에서 자란 난양이었기에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은량은 들고 다녔지요. 모두 세어보니 은 20냥이 있었습니다. 난양은 이것을 전부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은 20냥이면 평민다정이 반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리 큰 돈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어서 가서 어머님 약값에 쓰세요. 갚지 않아도 좋습니다. 백경은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 터이니 은인의 이름과 거처를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난양은 자신이 토산마을의 호장 이진사댁의 외동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백경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1년 후 이진사댁의 대문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는 어떤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김백경이 이 진사댁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혹시 소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빌려주신 은전으로 약을 얻어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되었으나 아직 빌린 은전을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몇 달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숯을 열심히 구워서 꼭 갚겠습니다. 그의 순박하고 정직한 모습을 본 난양은 제안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집 포목점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포목점 일이라니요? 마침 아버님께서 포목점에 사람을 더 충원하려 하고 있어서요. 자빌거리를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소인에게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백경은 그 제안에 무척 기뻐하며 다음 날부터 포목점 서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 상점의 서리란 가장 낮은 직급으로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비록 허들의 일이었지만 백경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포목점에 나와 포목점 앞을 깨끗이 쓸고 장시에 손님이 없을 때는 포목을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배우는 모습에 호장 이 진사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딸아이 부탁으로 자네를 쓰긴 했다만 지켜보니 참으로 성실하구만. 닷새 뒤부터는 10량씩 더 품삯을 올려주겠네. 성실함을 무기로 백경은 반년 만에 포목점 주부로 승진했습니다. 주부란 상점을 관리하고 무역을 맡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말쯤 되었을 때 백경은 드디어 은 20냥을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이 진사댁으로 달려가 빚을 갚았습니다. 아씨,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난양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은양을 드렸을 때는 다시 받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경도령은 저에게 받은 은양을 기어코 갚아내고야 마시는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난양은 그 순간 이 사나이의 굳은 심지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연모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새해가 되자 난양은 포목점 관리를 핑계로 자주 포목점을 찾았습니다. 백경님, 점심은 드셨나요? 잠시 쉬면서 보리차라도 마시고 하세요. 그 모습은 마치 난양아 씨가 이미 백경의 아내가 된 듯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참한 아내가 된 듯 그의 식사와 휴식을 챙기는 모습에 종 개똥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개똥이는 아가씨가 늘 쓰던 수노인 손수건을 몰래 백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아씨가 댁을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권문세족 자제들이 계속 중매를 서달라고 해도 꿈쩍 않던 아씨가 댁한테는 온정을 많이 베푸시니 말입디다. 이 손수건은 아씨의 손수건입니다. 다음에 아씨가 포목점에 오거든 흘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해주세요. 당시 여인의 손수건은 사랑의 정표였으니 이것은 사실상 청혼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똥이가 두 사람을 이어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백경은 단호히 손수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천안 숫장수 출신입니다. 어찌 감히 개경 제1의 호장집 외동딸을 우러러볼 수 있겠습니까? 개똥이가 화를 냈습니다. 이 답답한 겁쟁이 바보! 아가씨 마음도 모르고! 사실 백경도 아씨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아씨에 대한 마음을 단념하기로 한 것이었죠. 신분의 벽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난양의 혼기가 꽉 찼는데도 혼사가 정해지지 않자 권문세족 최상서댁의 아들 최귀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최귀는 방탕하고 난봉꾼으로 소문났지만 최상서댁은 고려 조정에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귀와의 혼담을 이 진사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 최씨 집안은 대단한 가문이다. 내 앞날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아버님, 저는 오직 김백경 사내만을 사모합니다. 난양의 외침에 이 진사는 경노했습니다. 뭐시야? 김백경이라면
포목점 김백경이를 말하는 게냐? 지금 제정신인 게야? 천한 상놈을 귀한 내가 어찌 배필로 삼는단 말이냐? 이것은 가문의 치욕이다. 절대 안 될 일이야. 하지만 아버님, 시끄럽다. 그놈이 성실하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감히 내 딸을 넘봐? 안 되겠구만. 다음날 이 진사는 백경을 불러 은 50냥을 던졌습니다. 자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 자네가 성실하다고 포목점 주부 자리까지 담당하게 하고 좋게 봤더니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 이 돈을 가지고 당장 개경을 떠나라.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마라.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였습니까? 정말 몰라서 여쭙습니다. 내 놈이 우리 딸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자. 우리 가문의 치욕이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시끄럽다. 당장 내일 떠나거라. 백경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사 나으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씨에게 제가 정령 짐이 된다면 멀리 떠나겠습니다. 백경은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진사가 준 돈은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은양 50전은 그에게 무척 큰 돈이었으나 결코 돈이 그가 떠나는 이유가 되도록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개똥이 이 소식을 난양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 백경님이 떠났다고? 언제? 답작이 무슨 일로? 이날 이후로 난양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며 걱정하던 이 진사는 난양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난양아, 사실 그것은 백경을 시험한 것이었다. 내가 먼저인지 아니면 은전 쉰냥이 먼저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보다시피 그 녀석이 돈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이며 그 돈을 받고 바로 떠나버렸지 뭐냐. 역시 내 예상대로 그놈은 결국 돈에 눈이 먼 천한 놈이 아니더냐. 하지만 난양은 아버지의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아버님, 백경은 결코 돈 때문에 저를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어서 몸을 추스르거라. 닷새우 최상서 대가 아들 최귀가 온다고 서신을 전해왔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한편 최귀는 난양의 마음속에 김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뭐라? 난양아 씨가 아직도 그 천한 놈을 못 씻어서 몸져 누웠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없애줘야겠구나. 최귀는 비밀리에 자객을 불렀습니다. 개경을 떠나는 백경이라는 자를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자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은전 30냥이 자객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백경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개경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경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시오? 답은 없었고 순간 자객의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백경이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난양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백경, 아버님, 원망스럽습니다. 그자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리 내쫓으십니까? 그리고 누가 백경을 해친 겁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또다시 식음을 전폐했고 몸은 뼈만 남아 시들어갔습니다. 마치 꺾인 난초처럼 말이죠. 그 시각 김백경의 호는 저승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길을 한동안 지나자 앞이 환해지며 그 앞에 옥황상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경 왔구나. 여기가 어디옵니까? 백경, 내 수명은 다했다. 이제 다시 다른 삶으로 환생할 차례다. 제가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
저쪽 빛을 따라 다시 나아가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게다. 아직 안 됩니다. 소인 아직 못다한 일이 있습니다. 백경이 완강히 거부하며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 사정이 무엇이냐?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난양 아가씨를 지켜야 합니다. 옥황상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새에 대한 집념이 깊구나. 좋다. 정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지.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백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승에 와보니 아씨에 대한 제 진정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환생해서 아씨에게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짐승이라도 좋습니다. 허허, 알겠다. 자네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게 해주겠다. 옥황상제는 백경을 백구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경은 온몸이 눈처럼 흰 강아지의 영혼을 의탁하여 담장 밑구멍을 통해 이진사의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끼잉끼잉. 이 무슨 소리지? 앓고 있던 난양의 방 밖에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양은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백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난양은 그 개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니? 모습을 보아하니 털이 하얀 게 하얀 옥돌 같구나. 내 이름을 백옥이로 부르고 싶구나. 백옥은 그날부터 아씨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씨가 기뻐할 때는 꼬리를 흔들며 같이 기뻐했고 슬퍼할 때는 품에 파고들어 위로했습니다. 아씨의 품을 파고들어 위로하는 백옥이의 눈망울에는 사람처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백옥이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백옥이가 주는 마음의 안정감 때문인지 난양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백옥이가 입에 영롱하게 빛나는 영지버섯을 물고 와 아가씨의 입가에 놓았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영지버섯을 불로초로 여겼는데 백옥이가 그것을 알아본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영지버섯을 정성껏 다려 아씨에게 올렸습니다. 아씨, 그놈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영지버섯을 물어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정성껏 다렸으니 어서 마시고 기운을 좀 차리세요. 개똥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난양의 귓가에 백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사실 제가 바로 김백경입니다. 아가씨를 염려하여 짐승의 몸을 빌려 아씨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난양이 화들짝 놀라 방 안에 호롱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백옥이만 있었을 뿐이었지요. 백경? 그대가 정말 백경이 맞나요? 난양은 오열하며 백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백옥이입니다. 저는 백옥이에게만 시집가겠습니다. 난양아, 며칠 앓고 나더니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게냐? 세상의 개에게 시집을 가다니. 난양아, 너 정말 왜 이러느냐? 이진사 부부는 딸이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이 소식은 곧 최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못이라! 이제는 하다못해 개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직접 난양을 데려와야겠다. 개에게 시집가겠다는 난양의 분노한 최기는 이진사댁으로 가마를 보내 난양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진사댁 집 앞으로 최기가 직접 찾아가 난양에게 말했습니다. 아씨는 지금 마음이 공허하여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개에게 시집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지요. 이제 정신 차릴 때입니다. 내 몸소 아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 하니 이제 그만 나에게 오시오.
최귀의 뒤에는 꽃가마가 대기하고 있었고 난양은 가기 싫다며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최귀가 난양을 억지로 가마에 태우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백오기가 뛰어나가 최귀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 천한 짐승이! 다리를 물린 최귀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최귀는 근처의 나무 몽둥이로 백오기를 내리쳤습니다. 단 한 번의 몽둥이질로 백오기는 쓰러졌고 난양은 혼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바탕 소랑이 있은 후 집으로 복귀한 최귀는 갑작스럽게 평소 앓고 있던 작은 지병이 크게 도져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더니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도 의원의 진맥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짐승을 함부로 죽인 것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수군댔습니다. 백옥을 잃은 난양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백경을 또 잃은 것이었으니깐요. 영지버섯을 먹고 몸이 회복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몸져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약재도 영지버섯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이 진사는 옆고을의 명망 높은 도승을 모셔와 점을 쳤습니다. 보아하니 아씨가 사모했던 김백경의 혼과 아씨의 인연이 내세에서 아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10리 떨어진 김씨 셋째 집의 막내 아들로 그가 환생했으니 그 아이를 데려와 기르면 아가씨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진사 부부는 반신반의했지만 하인들을 시켜 10리 떨어진 김씨 집을 찾아가라 말했습니다. 그곳에 하인들이 가서 보니 정말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개똥이 그 집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통도사 기철 스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아이를 맡아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진사 나으리께서 잘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 보러 오셔도 되니 이 아이를 저희가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부는 고민하다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면 하는 마음에 아이를 이진사 댁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개똥이 그 아이를 데려왔고 이진사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이천복이라 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과연 난양의 병은 나날이 호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천복이 겨우 4살이 되었을 때 모두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의 첫 생은 김백경이었고 두 번째 생은 백구 백옥이었습니다. 난양 아가씨와의 인연을 잇고자 이번에는 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진사 부부는 화들짝 놀라마루에서 넘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난양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고 호장 부부는 그제야 이것이 하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부부는 다시는 난양의 혼사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이 흘러 이천복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고 난양은 나이 35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이천복이 호장 부부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전생의 연을 이을 수 있도록 난양 아가씨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인연이란 부모의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법.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더는 너의 뜻을 막지 못하겠구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마. 호장 부부는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 돌고 돌아 3번 만에 결국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혼산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고을의 현감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고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천복이 78이 되던 해 기이하게도 두 사람은 같은 날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 개경에 널리 퍼져 천년을 이어지는 인연의 표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죽음도 심지어 윤회조차 막을 수 없다네.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가 혹시 전생의 인연은 아닐까 생각하며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